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기, 바로 500여 년에 걸친 춘추 전국시대를 짧은 시간에 다루어 보겠습니다. 주나라의 봉건 질서가 무너지고 마침내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기까지 약 500년에 걸친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길잡이는 바로 사마천이 남긴 불멸의 역사서 사기입니다. 사기의 본기, 세가, 열전에 담긴 수천 년의 기록을 통해 권력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모든 혼란의 출발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주나라의 봉건 질서가 왜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그 붕괴가 어떻게 500년에 걸친 전란의 씨앗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다극적 권력 공간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11세기 주나라가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중원에 구축한 봉건제는 단순한 영토 분할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천자를 정점으로 하는 혈연적 종법 질서였고 예라는 신성한 규범이 그 전체를 지탱하는 수직적 정치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770년 이 거대한 질서가 한순간에 파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견융의 침입입니다. 서방의 이민족 견융이 주나라 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자 평왕은 동쪽의 나급으로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역사에서 말하는 동천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수도가 이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자의 권위가 신성한 예에서 세속적인 힘의 논리로 완전히 전환되는 역사적 파열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사기의 12제후 연표에서 이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이 연표의 구조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 왕실이 다른 11개 제후국과 나란히 수평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유일한 주인이어야 할 천자가 이미 여러 강대국 중 하나로 격화되었다는 현실을 사마천은 연표의 구조 자체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춘추시대 중후기로 갈수록 주 왕실을 기록하는 열의 공백이 급증한다는 점입니다. 기원전 707년 수갈 전투에서 주왕이 제후국 정나라 군대의 화살에 맞는 사건, 기원전 635년 진문공에 의해 주 양왕이 복위된 사건. 천자는 더 이상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아니라 강력한 제후들에 의해 규정되는 사건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국제 질서는 이제 신성한 명분과 예법의 시대에서 벗어나 철저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다극적 세계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실 동천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주 왕실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841년 서주 후기의 군주 여왕은 이익을 독점하고 백성의 말문을 틀어막는 폭정을 일삼다가 결국 분노한 백성들에게 쫓겨납니다. 천자가 백성에게 내쫓기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권력의 공백이 생기자 주공과 소공이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데 24년간의 대리통치 기간을 공화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리퍼블럭을 번역할 때 쓰는 그 공화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지던 천자조차 백성과 귀족의 반발로 쫓겨날 수 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었습니다. 주 왕실의 절대 권위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간 역사적 분수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화 원년 기원전 841년은 사마천이 사기 12제후 연표의 기점으로 삼은 해이기도 합니다. 중국 역사상 정확한 연대 측정이 가능한 최초의 시점이 바로 이 해입니다. 공화시대 이후 선왕이 잠시 중흥을 이끌었지만 그 뒤를 이은 유왕대의 서주는 치명적인 파국을 맞이합니다. 유왕은 포사라는 애첩에게 빠져 있었는데 웃음이 없는 포사를 웃게 하기 위해 봉화를 올려 제후들을 속이는 어리석은 장난을 반복했습니다. 거짓 봉화에 속아 황급히 달려온 제후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며 포사가 드디어 웃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 번의 장난으로 천자와 제후 사이의 군사적 신뢰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왕은 정실과 태자를 폐위하고 포사를 왕후로 삼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폐위된 왕후의 아버지 신우는 분노하여 견융과 손잡고 주나라를 공격했습니다. 다급한 유왕이 봉화를 올렸지만 양치기 소년에 지친 제후들은 이번에도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왕은 여산 아래에서 견융에게 살해당했고 서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기원전 770년 살아남은 평왕은 진나라 양공 등의 호위를 받으며 동쪽 나급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천이고 이 순간부터 춘추시대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주나라의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틈을 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중원의 핵심 제후국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원에서 오랑캐 취급을 받던 변방의 세력들이었습니다. 서쪽의 진나라 그리고 남쪽의 초나라. 이 두 나라의 부상은 화하 문명의 경계가 확장됨과 동시에 전통적인 중원 중심주의가 해체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진나라의 기원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진나라의 먼 조상 영씨의 후손 비자는 견수와 위수 사이에서 말을 사육하고 번식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주나라 효왕이 그 능력을 높이 사서 땅을 내어주고 부용국으로 삼았습니다. 서윤과 인접한 척박한 변방에서 말이라는 군사적 기동력의 핵심 자산을 다루는 능력으로 나라의 기틀을 닦은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 진나라가 압도적인 기마 전술로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역사적 복선입니다. 진나라가 정식 제후국으로 승격된 것은 바로 동천 때입니다. 양공이 군대를 이끌고 평왕의 동천을 호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산 서쪽의 땅을 하사받고 다른 제후들과 대등한 외교적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변방의 말 기르던 가문이 역사의 무대 위로 본격적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남방의 초나라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초나라는 중원 제후들에게 형만, 즉 남방의 오랑캐라 불리며 멸시받았습니다. 주성왕 때 봉해졌을 때 받은 자귀도 가장 낮은 자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704년 초나라 군주 무왕 웅통이 전대미문이 도발을 감행합니다. 주 왕실의 높은 자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나라의 책봉 자체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을 칭한 것입니다. 춘추시대의 천자를 제외하고 제후가 왕을 자칭한 것은 이것이 최초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나라 중심의 신성한 위계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장강 이남의 독자적인 주권 국가를 세우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초나라는 이후 장강 유역의 광활한 영토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문명을 구축하며 중원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자의 권위가 추락하자 중원의 제후들 사이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지도자가 필요해졌습니다. 이 시대적 필요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춘추호패입니다. 패란 형제 중 마디를 뜻하는 백과 상통하는 개념으로 주 왕실을 받들고 이민족을 물리친다는 존왕양이의 명분을 앞세워 제후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분은 실상 세속적 패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포장지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패자들의 면모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춘추시대 최초의 패자는 제나라 환공입니다. 그런데 환공의 폐업 이야기는 의외의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환공은 왕위 계승 다툼에서 자신에게 활을 쏘아 죽이려 했던 관중을 재상으로 등용했습니다. 포수가가 소백개서 제나라만 다스리려 하신다면 저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천하의 패권을 노리신다면 반드시 관중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간언했고 환공은 사적인 원한을 극복하고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관포지교의 이야기입니다. 관중의 보좌 아래 환공은 존왕양이의 명분을 선점했습니다. 북방 산융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한 연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출정하고 길을 잃었을 때는 늙은 말의 지혜를 빌려 위기를 극복했다는 노마지지의 고사가 바로 이때 나온 것입니다. 기원전 651년 환공은 규구에서 9번째 회맹을 개최합니다. 이것은 신성한 혈연에 의존하던 옛 질서가 끝나고 강력한 패자의 무력과 계약에 기반한 세속적 계약 질서가 중원에 자리 잡았음을 선언하는 역사적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은 이 화려한 폐업의 끝을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관중의 유언을 무시하고 수조, 여가 같은 간신들을 곁에 둔 환공은 결국 유폐되어 굶어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시신이 방치되어 구더기가 문 밖까지 기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마천이 전하는 권력의 허망함입니다. 제나라 중심의 단극체제가 붕괴한 후 춘추시대는 진나라와 초나라를 두 거대 허브로 하는 양극체제로 재편되었습니다. 진나라의 패권은 진문공, 본명중이에 의해 확립됩니다. 문공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파란만장합니다. 헌공의 애첩 여의가 태자를 모함하여 자결케 한 여의의 난으로 인해 무려 19년간 천하를 떠도는 망명객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 기나긴 유랑 속에서 그는 백성들에게 흙덩이를 받는 수모를 견디면서도 조체, 호원 같은 뛰어난 인재들을 규합하며 차기 군주로서의 정치적 자산과 냉철한 현실 감각을 쌓아갔습니다. 62세의 늦은 나이로 즉위한 문공은 곧바로 국가개조에 착수합니다. 군사와 행정을 상중하 3군 체제로 전문화하여 국력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주나라 양왕을 구출하여 공식적인 패자 지위를 획득하고 기원전 632년 성복 전투에서 초나라를 격파하며 중원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과거 초나라의 망명 중 약속했던 퇴피 3사, 90리 후퇴를 지킴으로써 신의와 전술을 동시에 얻은 것은 문공의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사마천은 여기서 날카로운 역설을 짚어냅니다. 문공이 패권을 위해 도입한 효율적인 삼군 체제가 훗날 조씨, 위씨, 한씨 같은 유력 가문이 세습 권력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벼려낸 칼이 결국 진나라 스스로를 조각내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중원의 제후국들이 명분에 집착할 때 초나라 장왕은 철저한 현실주의와 고도의 정치적 연출력으로 패권을 움켜쥡니다. 즉위 초기 3년 동안 장왕은 일부러 주색에 빠진 암군 행세를 했습니다. 조정에 숨어있는 충신과 간신을 정밀하게 가려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날지도 울지도 않는 새라는 불명기불비의 고사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때가 되자 비상하는 새처럼 날아오른 장왕은 명제상 손수고를 발탁하여 국력을 극대화했습니다. 필 전투에서 당시 최강의 진나라를 격파한 장왕은 군대를 이끌고 주나라 수도 나급 근교까지 북상합니다. 그리고 천자에게 사신을 보내 천하 통치권의 상징인 솥의 크기와 무게를 묻는 문정경 중에 도발을 감행합니다. 비록 주나라 사신 왕손만의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솥의 무게가 아니라 덕에 있다는 반박에 물러나긴 했지만 이 사건은 초나라가 중원의 주권 교체를 넘볼 만큼 성장했음을 만천하에 알린 상징적 도발이었습니다. 장왕의 강점은 무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연회 중 불이 꺼진 틈을 타 자신의 애첩을 희롱한 부하의 갓끈을 모두 끊게 하여 범인을 덮어준 전령지연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용서받은 그 장수가 훗날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쳐 장왕을 구했다는 후일담은 관용이 어떻게 강력한 군사적 응집력으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서방의 진나라 목공은 파격적인 인재 등용으로 춘추5패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초나라 변방에서 소를 치던 백리애를 찾아내어 평범한 노예의 몸값인 검은 양가죽 5장을 치르고 데려왔다는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오고대부라 불린 백리애의 보좌로 진나라는 서융을 토벌하고 서방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또한 목공은 자신의 명마를 잡아먹은 야인들에게 오히려 수를 내리며 감화시켰고 그들이 훗날 전쟁터에서 자신을 구하게 만든 고도의 통치술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진나라는 아직 변방의 야만성을 완전히 벗지 못했습니다. 목공 사후 무려 177명이 산채로 순장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천하의 민심이 경악했고 진나라는 도덕적 권위를 잃은 채 오랜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춘추시대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장강 하류 오나라와 월나라의 끝없는 복수극입니다. 오왕 함렬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월왕 구천을 향한 오왕 부차의 섭에 눕는 복수, 그리고 회계산의 치욕을 겪은 구천이 쓸개를 핥으며 복수를 다짐했다는 와신상담의 이야기입니다. 구천은 법녀와 문종의 보좌를 받아 끝내 오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정점에서 구천은 공신 문종에게 자결을 강요했고 이미 그 결말을 예상하고 스스로 벼슬을 버린 법녀가 남긴 말은 역사에 길이 새겨졌습니다.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삼는다. 토사구팽입니다. 군주의 사사로운 복수심으로 세워진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사마천은 이 이야기를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춘추시대가 그래도 명분과 예법의 흔적이라도 남아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마저 완전히 사라집니다. 기원전 5세기를 전후하여 중국 대륙은 철저한 약육강식의 생존 무대로 돌변합니다. 이것이 전국시대입니다. 이 시대적 전환을 추동한 것은 두 가지 거대한 하극상 사건이었습니다. 진나라의 삼가분진과 제나라의 전시대제입니다. 기존 지배층이 어떻게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춘추시대의 최강국이었던 진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진문공이 도입한 삼군 체제는 조씨, 위씨, 한씨 가문의 세력이 장기적으로 커지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수백 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조씨 가문은 특히 극적인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조순대의 영공시의 배후로 지목받고 아들 조삭대에는 권신 도안고의 박해로 일족이 전멸할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가신 정형과 공손저구의 처절한 희생으로 살아남은 조씨 고아가 성장하여 가문을 재건하는 이야기는 사마천의 붓끝을 통해 영원한 복수와 의리의 서사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기원전 403년 위조한 세가문의 수장이 주나라 천자에 의해 정식 제후로 책봉됩니다. 신하가 군주를 몰아낸 쿠데타의 결과물을 천자가 합법적 질서로 승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종법 질서의 공식적인 사망 선고 삼가분진입니다. 세 나라의 운명은 각기 달랐습니다. 위나라는 가장 비옥한 중원의 중심지를 차지했지만 사방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끝없는 소모전에 시달렸습니다. 조나라는 극한의 위기를 거쳐온 생존의 역사를 품고 실용주의 군사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한나라는 세 나라 중 가장 약했고 서쪽으로 팽창하는 진나라와 국경을 직접 맞대는 비극적인 지정학적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동쪽 제나라에서는 찬탈이 무력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정밀한 경제 공작과 민심 장악이었습니다. 진나라의 극심한 정변을 피해 재환공 시절 망명해온 공자와는 전씨로 성을 바꾸고 조용히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전씨 가문의 핵심 전략은 경제적 포퓰리즘이었습니다. 전상, 즉 전성자 시대의 정점을 찍은 이 전략의 내용은 간단하지만 강력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줄 때는 큰 되를 사용하고 거두어 들릴 때는 작은 되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실질적인 은혜 앞에 제나라의 민심은 이미 강씨 군주를 떠나 전씨 가문을 진정한 보호자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이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먼저 이동한 것입니다. 사마천이 혈통을 훔친 찬탈자인 전씨를 비판하기는커녕 당당히 제후의 반열인 세가에 올려놓은 것은 역사 기술의 혁명이었습니다. 이는 무능하고 타락한 왕조의 정통성은 소멸하며 오직 백성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통치 능력만이 왕조의 영속성을 담보한다는 현실주의적 역사 철학의 표출이었습니다. 삼가분진과 전시대제 이후 역사의 무대에는 7 강국이 남았습니다. 진, 초, 연, 제, 한, 위, 조. 이것이 전국 칠웅입니다. 이 시대는 춘추시대의 존왕양이와 같은 명분조차 사라진 철저한 총력전의 무대였습니다. 상대방을 절멸시키는 것이 목표였고 그 압박 속에서 각국은 제자백가와 유세객들을 기용하여 체제 자체를 뜯어고치는 혁신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전국시대 초기 중원의 패권을 장악한 것은 위나라였습니다. 위 문우가 이극, 오기 등 당대 최고의 인재들을 기용하여 법가적 개혁으로 국력을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손자 위 해왕대에 이르러 상한과 손빈 같은 불세출의 천재들을 내쫓거나 알아보지 못하면서 위나라는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국가의 흥망은 제도뿐만 아니라 인재를 알아보는 지도자의 안목에 달려있다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특별한 혁신을 이룬 나라가 있습니다. 초나라와의 국경을 접한 북방 강국 조나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307년 조나라에서 전국시대 최대의 군사 혁신이 일어납니다. 조무령왕이 단행한 호복기사 개혁입니다. 중원의 넓고 거추장스러운 예복 대신 북방 유목민의 기동성 있는 바지를 입고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기마 전술을 전면 도입한 것입니다. 중화의 자존심과 전통적 예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 조치는 보수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무령왕은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간다면 예법을 바꾸어서는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설득하며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결단으로 조나라는 전국시대 제1의 기병군단을 거느린 군사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조해문왕 시대에는 명장 연파와 외교관 인상여가 활약했습니다. 출신이 비천했던 인상여가 고위직에 오르자 불만을 품었던 연파가 국가의 위기 앞에 개인의 자존심을 버리고 사과했다는 문경지교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정과 대의를 논할 때 인용됩니다. 그러나 영웅 무령왕은 사적인 후계 구도 실패로 사구에 갇혀 굶어 죽는 비극적 최후를 맞았습니다. 훗날 효성왕은 명장 연파 대신 탁상공론에 능한 조과를 기용하는 치명적 오판을 저질렀고 이것이 장평대전의 대참사로 이어집니다. 전국시대에는 매우 독특한 현상이 생겨납니다. 각국의 유력 귀족들이 거대한 사적 재산을 바탕으로 수천 명의 식객을 후원하는 양사 풍습입니다. 그 정점에 선 4명이 바로 전국 사공자입니다. 제나라의 맹상군, 위나라의 신릉군, 조나라의 평원군, 초나라의 춘신군입니다. 맹상군은 사회적 신분이나 도덕성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하찮은 재주라도 가진 자를 식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진나라에 억류되었을 때 개구멍으로 들어가 호백꿀을 훔쳐온 자와 닭 울음소리로 함곡관의 성문을 열게 한 자들의 도움으로 탈출했다는
계명구도의 고사가 바로 맹산군 이야기입니다. 또한 책사풍환이 설당 백성들의 빚 문서를 불태워 민심을 얻어 맹산군을 위한 정치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교토삼굴의 고사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신릉군은 깊은 겸손함과 탁월한 군사적 지략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왕의 군부를 훔쳐 조나라를 구했다는 절부구조의 이야기는 그의 결단력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마천은 이들의 화려한 활약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결함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이들은 사실상 국가 안에 국가를 형성하며 군주의 왕권을 위협했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공적 권력이 아닌 귀족 개인에게 충성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중앙집권적 동원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진나라가 이와 정반대 방향으로 간 것과 뚜렷한 대비를 이룹니다. 사마천의 육국연표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진나라의 통일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항의 변법 이후 140여 년간 무섭도록 치밀하게 누적된 시스템의 격차가 낳은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그 핵심 동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부 시스템의 혁신입니다. 상항의 변법으로 귀족의 특권을 타파하고 오직 전공에 따라 자기를 내리는 군공수작제를 실시하여 진나라를 병영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둘째는 지정학적 외교입니다. 장의와 범수를 거치며 육국의 합종을 붕괴시키고 원교근공의 책략으로 적을 각계격파했습니다. 셋째는 군사적 절멸입니다. 백기와 왕전이 이끈 진군은 단순한 영토 획득이 아니라 적국의 전투 인력 자체를 완전히 소거하는 선멸전을 구사했습니다. 이 세 동력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 결과가 바로 천하통일입니다. 진나라 통일의 두 핵심 인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항은 제도의 성패가 신용에 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도성에 나무기둥을 세워 이를 옮기는 자에게 거액을 주는 이목지신의 퍼포먼스를 통해 공권력에 대한 백성의 신뢰를 구축한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또한 귀족의 세습 특권을 철폐하고 오직 전공에 따라 자기를 내리는 군공수작제로 진나라를 무적의 병영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의와 도덕을 철저히 배제한 이 가혹한 시스템은 상항 자신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도망길에 여관 주인이 법을 두려워해 그를 받아주지 않자 내가 만든 법이 나를 얽어매는구나라고 탄식하며 결국 거열령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개혁가는 죽었어도 그가 만든 시스템은 살아남아 진나라 팽창의 영구적인 엔진이 되었습니다. 장의는 육국의 합종을 무너뜨리는 연횡책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각국이 단기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구조적 약점을 파고들어 동맹을 내부에서 붕괴시켰습니다. 초회왕에게 600리의 땅이라는 거짓 약속으로 재화의 동맹을 끊게 한 일화는 그의 냉혹한 현실주의를 보여줍니다. 비방이 축적되면 뼈도 녹인다는 적해소 꼴의 표현처럼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비정함이 그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기원전 221년 39세의 나이로 천하를 통일한 진왕영정은 스스로를 처음 시작하는 황제, 시황제라 칭합니다. 그러나 이 제국이 성립되는 배경에는 매우 흥미로운 인물이 있습니다. 상인 출신 여부리입니다. 그는 적대국의 볼모로 잡혀있던 진나라 공자 이인의 가치를 알아보고 전 재산을 투자하여 훗날의 장양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와과거, 즉 희귀한 보물은 미리 사두어야 한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탐욕으로 접근했던 여부리는 결국 실각하여 유배지에서 독을 마시며 삶을 마쳤습니다. 진시황의 책사 이사는 법과 사상으로 제국의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귀족들이 외국 출신 인재를 내쫓으려 할 때 이사가 올린 간축객서의 한 구절은 지금도 유명합니다. 태산은 한 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아 그 높이를 이루었고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가리지 않아 그 깊이를 이루었다. 진나라 통일의 본질적 동력이 인재에 대한 개방성이었음을 꿰뚫은 통찰입니다. 이사의 보좌를 받아 진시황이 구축한 제국의 면모는 전대미문이었습니다. 봉건적 분봉제를 폐지하고 전국을 36개 군으로 나누어 황제 직속 관리를 파견하는 군현제를 실시했습니다. 제각각이었던 도량형을 통일하고 둥근 반량전을 단일 화폐로 강제했습니다. 육국의 다양한 서체를 소전으로 통일하고 수레바퀴의 폭도 규격화했습니다. 이 표준화 작업들은 비록 폭력을 동반했으나 향후 2000년을 이어갈 중국 왕조의 통치 인프라를 구축한 문명적 전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깊은 그늘이 있었습니다. 유학자들의 비판에 대응해 제자 백가의 서적을 불태운 분서,
불로초를 구해오겠다며 황제를 기만한 방사들에 대한 분노로 유생 460여 명을 생매장한 갱유. 지식인의 영혼을 말살하는 사상적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최고 설계자 이사 자신도 결국 환관 조고의 계략에 의해 반역죄를 뒤집어쓰고 처형되었습니다. 죽기 직전 아들에게 고향 상체에서 누런개를 끌고 토끼 사냥이나 가고 싶구나라며 내뱉은 탄식은 인간적 도덕을 버리고 권력만을 좇았던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허망함의 비가였습니다. 사마천의 사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것은 시스템의 승리였습니다. 상항의 변법, 장의와 범수의 외교, 백기와 왕전의 군사 전략.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려 만들어낸 역사의 필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제국은 통일 후 불과 15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외부의 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관 조고와 황자 호해, 그리고 변절한 이사 3명의 탐욕에 의해 내부에서 붕괴된 것입니다. 조고가 황제에게 사슴을 말이라고 우긴 지록이마,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상징하는 것은 법과 원칙이라는 제국의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혹한 수탈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진승과 오광의 난을 시작으로 거대한 반란의 불길을 피워 올렸고 철옹성 같았던 진 제국은 항우와 유방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마천이 우리에게 전하는 역사의 차가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인의와 민심을 외면한 채 물리력과 시스템의 강제력으로만 유지되는 권력은 아무리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할지라도 결국 가장 깊은 곳에 부패한 약한 고리로 인해 하룻밤 새 잿더미로 변해버린다. 권력이 태어나고 이동하고 무너지는 500년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사마천의 통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기까지 사기 본기세가 열전을 통해 본 고대 중국 권력 구조의 해체와 통일 제국의 탄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나라 봉건 질서의 붕괴에서 시작하여 춘추호패의 명분전쟁, 전국 칠웅의 생존투쟁, 그리고 진나라 통일의 필연에 이르기까지 500년의 거대한 역사적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수박겉핥기였습니다.